치매라니 무슨 소리야? 나 치매 아니야. 어서 문 열어.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 첩근한 사기꾼이에요. 차갑게 내뱉는 아들 뻘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때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편의 자식들이 날 이렇게까지 미워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후에 찾아왔으니까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작은 아파트. 65세 박영희, 저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지는데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 자리였죠. 아침마다 혼자 식탁에 앉아 토스트 한 조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나도 저 세상 가는 건가?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참 예쁘게 물든 10월 초 동네 노인정에 처음 나가봤어요. 어색하게 구석에 앉아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72세 강태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자세는 꼿꼿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네. 저도 남편 잃고 혼자 사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같이 공원 산책하실래요?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두근거림이야.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죠. 공원을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일어나면 멍해져요. 오늘 하루를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저도 그래요. 밥 먹을 때가 제일 외로워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습지만 영희 씨가 좋아졌어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5세에 느끼는 첫사랑 같은 떨림이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보내면 안 될까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영희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필요로 해주다니. 저도. 태수 씨가 좋아요.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태수 씨에게는 전처 소생 자녀가 둘 있었어요. 민재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사실은 아빠가 좋은 분을 만났어. 재혼하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민재야, 아빠 힘들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외로우면 저희 집에 들어와 사세요. 왜 갑자기 재혼이에요?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딸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자식들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결국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하객은 노인정 친구들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태수 씨의 자식들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어요. 영희 씨 애들이 안 와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해요. 하지만 텅 빈 신랑 측 하객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태수 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여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는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죠. 결혼 후 반년쯤 됐을 때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영희, 이번 추석에 애들이 온대요. 그래요? 정말요? 드디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건가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선 민재와 수진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잠깐 얘기 좀 해요, 단둘이요. 결국 태수 씨는 자식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방문 틈새로 새어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재산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여자한테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유언장 작성하셨어요? 저희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수진이 거실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리에 당신이 앉아 있는 게 정말 불쾌해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다 알아요. 아버지, 저희는 이 결혼 인정 못해요. 빨리 이혼하세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셔야죠. 나이 드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수 씨가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나가. 자식들은 비웃듯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집안은 침묵에 잠겼어요. 영희, 정말 미안해요. 애들이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태수 씨 이해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재와 수진의 차갑고 적대적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결혼,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불안감이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이후 태수 씨와 나는 더욱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그림자는 우리 사이에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 후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산은 한 푼도 못 받을 줄 아세요?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시신 앞에서,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후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재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태수 씨, 일어나세요. 아침 드셔야죠.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침실을 향해 말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침실로 들어갔어요. 태수 씨는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태수 씨, 태수 씨. 손을 잡아봤어요. 차가웠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이미 차가워진 후였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왔던 것 같네요.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때 병원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재와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말도 안 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상주는 당연히 민재와 수진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 중 한 분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많이 놀라셨죠? 힘내세요.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분은 사모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나이 들어 재혼한 사람이에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떻게? 조문객 앞에서 이럴 수가.
첫날 밤이 깊어갈 무렵 빈소에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 남기셨다고 했죠? 그거 어디 있어요? 유언장은 집에 있어요. 태수 씨 서재 금고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태수 씨는 분명 유언장을 남겼어요. 재산의 절반을 나에게, 나머지 절반을 자녀들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장례 이틀째 민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물어볼게요. 아버지한테 재혼하자고 먼저 말한 게 어머니죠? 재산 때문에? 민재 씨 그런 말은 너무해요. 나는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강남 아파트, 예금, 주식 합쳐서 30억은 넘어요. 나는 그런 거 몰랐어요. 나이 들어 외로워서 집착한 거겠죠. 아버지도 판단력이 흐려지셨던 거고요. 3일장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 금고를 열었어요. 민재가 유언장을 빼앗듯이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아버지가 미쳤었어. 재산 절반을 저 여자한테. 말도 안 돼. 우리는 고작 25%씩. 어차피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 집에서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웠어요. 며칠 후에는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태수 씨, 어디 있어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래서 병원 진료 예약해뒀어요. 같이 가시죠. 갑자기 친절해진 민재가 어색했지만 병원에 가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민재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일반 종합병원 쪽이 아니었거든요. 민재 씨, 여기가 정말 맞아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뭔가 이상해. 차가 멈춘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앞이었습니다. 평온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가 병원이에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원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요? 민재 씨, 나는 정신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환청이 들린다고 하셨잖아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해요. 민재가 내 팔을 꽉 잡고 병원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싫어요. 나는 안 가요. 놓으세요. 간호사들이 나를 작은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열어요. 나 좀 나가게 해줘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입원 신청을 하셨어요. 중증 치매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치매.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여기 보호자분이 제출한 진단서가 있습니다. 망상 증상, 환각 증상, 폭력성, 중증 치매 의심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정상이에요. 환자분들은 모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진정제를 투여하겠습니다. 들어와 나를 붙잡았습니다. 주사를 맞는 순간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폐쇄병동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나는 갇혔구나.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환자 보호자가 후견인 신청했대요. 자식들이 재산 노리고 어머니가 둔 케이스죠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재와 수진이 나를 이곳에 가둔 거구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너무나 멀고 높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안 들어요. 옆 침대 할머니의 말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덤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여기 가둔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요.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낯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사 때문인지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는 멍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평온의원 폐쇄병동이요.
할머니도 가족한테 버림받아서 온 거죠. 버림받다니요. 나는 치료받으러 온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요. 창문에 박힌 철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갇혔다는 것을. 다음 날 요란한 종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박영희 환자 약 드세요. 이게 무슨 약이에요? 나는 아프지 않다고요. 약 안 드시면 주사 맞으셔야 해요. 할 수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머리는 멍하고 말은 어눌해지고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2주 후 민재와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민재 씨,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줘요. 제발. 어머니, 아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가둔 거잖아. 또 망상 증상이 나타나네요. 의사 선생님, 보시다시피 증상이 심합니다. 약을 더 강하게 처방하겠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잘 계세요. 우리는 아버지 재산 정리하느라 바빠서 자주는 못 올 것 같아요. 당신들, 태수 씨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유 원장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라 무효 처리될 거예요. 우리 변호사가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 법적으로도 문제 없겠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박영희 환자 보호자들이 후견인 선임 신청했대요. 재산 많은 노인들 가둬놓고 후견인 되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후견인이 되면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태수 씨가 내게 남긴 유산도.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약을 먹은 척해야 한다고.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다음 날부터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습니다. 일주일 후 머리가 조금씩 맑아졌어요.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천천히 혀 꼬부라진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새로 온 간호조무사 김정숙 씨를 알려줬습니다. 며칠을 지켜본 후 화장실에서 용기를 냈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나는 정말 정상이에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날 여기 가뒀어요. 할머니 정말이세요? 네, 정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눈빛이 다른 환자들과 달라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 날 정숙이 건넨 약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처음으로 누군가 날 믿어준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약을 먹는 척하고 멍한 척 연기하면서 정숙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박영희 환자 후견인 심판이 다음 주래요. 그럼 거의 확정이네요. 다음 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철창 너머의 하늘은 여전히 멀고 높았어요. 과연 정숙은 날 도와줄 수 있을까요? 후견인 심판 전에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제 휴대폰이에요. 빨리 전화하세요.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넬 때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숙에게도 나만큼이나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쪽지를 받은 지 3일 후 야간 근무 시간에 정숙을 만났습니다. 복도 끝 창고 안에서였어요. 할머니, 제가 왜 할머니를 돕는지 아세요? 제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여기 갇혀 계셨어요. 어머니가요? 5년 전에 제 오빠가 어머니를 여기 입원시켰어요. 재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좋은 요양원에 모셨다고 했거든요. 1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알았어요.
약물에 취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걸.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속죄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최소한 할머니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둘 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정숙이 예비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밤에만 사용하세요. 낮에는 절대 안 돼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세요.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평온의원이요. 환자분이세요? 일단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아니에요. 의사들도 다 같은 편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통화는 끊겼습니다. 경찰은 나를 믿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밤 노인인권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강제 입원이 부당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증거를? 증거 없이는 법적으로 대응하기 힘듭니다. 일단 병원에 면회를 요청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아들이 변호사예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가 예전에 다른 변호사한테 위임장을 맡겼대요. 이경민 변호사라고. 철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내 옛 친구야. 20년 지기.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위임장을 맡겼어. 번호는 외우고 있지. 하지만 전화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전화할 수 있어요. 휴대폰이 있거든요. 철수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경민이한테 연락 좀 해줘. 내가 여기 갇혀 있다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경민 변호사님이세요? 저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지인이에요. 할아버지가 평온의원에 갇혀 계세요. 2년째. 뭐라고요? 그 친구가 제가 2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철수를 반드시 거기서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요. 내일 당장 법원에 구제 신청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정숙이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간호사들이 방을 수색하려고 해요. 누가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제보했대요. 휴대폰을 정숙에게 넘기고 30분 후 간호사들이 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제보한 사람 알아냈어요. 김복자 할머니요. 병원 측이 거래를 제안했대요. 다른 환자들 감시해주면 약을 줄여주고 대우를 좋게 해준다고. 같은 피해자가 배신자가 되는 곳. 이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경민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박영희 할머니시죠? 법원에 구제 신청했어요. 곧 신문이 있을 겁니다. 정말이요? 네, 그런데 할머니 증거가 필요해요.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 증거요. 유언장이요. 제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있어요. 거기 제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어디 있죠? 집 서재 금고에. 민재가 가져갔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반드시 꺼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도 순자 할머니도 철수 할아버지도 이경민 변호사도 내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숙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나쁜 소식이 있어요. 병원 측이 이경민 변호사 방문을 보고했대요. 그리고 할머니 약을 더 강하게 바꾼대요. 법정에 서기 전에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보름달이 차고 기울기 전에 나는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곳에 갇혀 정말로 미쳐버릴까요? 이경민 변호사가 태수 씨의 편지를 읽어줄 때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 씨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 뒀던 거였습니다. 변호사 면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더 강한 약을 주려 했지만 정숙이 몰래 도와줘서 피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숙이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변호사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중요한 걸 발견했대요. 오늘 밤에 전화하래요. 그날 밤 이경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이 남긴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강태수 씨가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자녀들의 본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진짜 유언장, 자녀들의 비리 기록, 그리고 할머니께 남긴 편지. 읽어드릴까요? 네. 사랑하는 영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당신과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알고 있었어. 내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민재는 도박 빚이 5억이 넘어. 회사 돈을 횡령해서 갚았지만 아직도 부족해. 수진이는 병원에서 약물을 빼돌려 탈다가 걸릴 뻔했어. 내가 돈으로 무마했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웠어.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준비했어. 이 유언장과 모든 증거 서류들을. 만약 아이들이 당신을 괴롭히면 이 서류들이 당신을 지켜줄 거야. 영희, 당신은 강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사랑해요, 영희 씨. 당신의 남편 태수가. 편지를 다 듣고 나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강태수 씨가 수집한 증거들이 다 있어요. 민재 씨의 도박빚, 회사 돈 횡령 증거, 수진 씨의 약물 절취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이 3년 전부터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고 계획했다는 증거도요. 3년 전부터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할머니와 결혼하기 전부터였어요. 할머니가 나타나면서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둔 겁니다. 변호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평온의원 원장 최병철이 민재 씨와 대학 동기예요. 두 사람이 짜고 부유한 노인들을 강제 입원시키고 재산을 빼돌리는 일을 상습적으로 해왔어요. 할머니가 20번째 피해자고 이미 3명이 병원에서 사망했어요. 이럴 수가.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런데 급한 게 있어요. 후견인 심판이 3일 후예요. 그 전에 할머니를 빼내야 해요. 내일 판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할 겁니다. 다음 날 오후 민재와 수진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후견인 심판이 이틀 남았어요. 곧 어머니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니 다행이에요. 민재 씨, 수진 씨. 태수 씨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도박빚도 약물 절취도 재산 횡령 계획도 태수 씨가 다 기록해뒀어요. 그리고 진짜 유언장도 따로 보관했죠. 말도 안 돼. 우리가 제출한 유언장이 진짜예요. 위조품이죠. 피일적 감정하면 금방 드러날 거예요. 이경민 변호사가 다 찾아냈어요. 곧 검찰 수사도 시작될 거고요. 이건 말도 안 돼. 우린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가두는 게 정당화돼요. 당신들은 곧 대가를 치를 거예요. 민재와 수진이 떠난 후 최병철 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경민 변호사와 연락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헛된 희망 갖지 마세요. 판사가 내일 온다던데요. 판사가 와도 소용없어요. 당신은 이미 중증 치매 환자로 진단됐어요. 의료 기록이 다 있죠. 그리고 설사 나간다 해도 정신병원 입원 기록이 있는 사람을 누가 믿겠어요? 거절해요. 후회할 거예요. 이 환자 약 2배로 늘리고 격리실로 옮겨. 간호사들이 나를 붙잡았고 더 깊은 지하 격리실로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좁은 방. 침대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어요.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 씨가 이렇게까지 준비해뒀는데 나도 끝까지 싸워야 해.
그날 밤 격리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태수 씨는 날 정말 사랑했구나. 자신이 죽은 후에도 날 지키려고 모든 걸 준비해뒀어. 고마워요, 태수 씨. 당신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내일 판사가 와도 원장이 방해하면 격리실에서 판사를 만날 수도 없을 텐데. 그때 문틈으로 작은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판사님께 할머니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철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도 증언할 준비가 됐어요. 우리 모두 할머니 편이에요. 정숙 올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창문도 없는 격리실이었지만 마음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격리실에서 맞은 아침. 오늘 판사가 온다는 생각에 긴장했습니다. 오전 8시 간호사가 문을 열었어요. 박영희 환자 나오세요. 씻고 옷 갈아입어야죠. 판사님 오시잖아요. 간호사가 건넨 물을 마시는 순간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이에요, 진정제. 판사님 앞에서 흥분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혀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상담실에는 원장과 담당 의사, 그리고 50대 여자 판사가 앉아 있었어요. 박영희 환자시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여기 제발 믿어주세요. 판사님, 보시다시피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증 치매에 망상 증세까지 있어서 대화가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이경민 변호사님께 연락해 보세요. 판사님, 환자가 자주 환청을 듣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을 말합니다. 이경민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이 환자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박영희 할머니는 정상이에요. 다른 환자들과 달라요. 판사님, 이 직원은 신입이라 아직 환자들을 잘 모릅니다. 이 병원은 부유한 노인들을 강제로 가둬서 재산을 빼앗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어머니도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여기 입원했다가 1년 만에 약물 과다 투여 때문이었어요. 판사님, 이 직원은 개인적 감정 때문에 병원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간호사들을 뿌리치고 뛰어 들어왔어요. 판사님, 저도 억울하게 갇혔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이 환자들이 집단 망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폐쇄병동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쓰러졌고 간호사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박영희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중증 치매 및 망상 증세가 명확하고 보호자의 후견인 선임 신청은 정당해 보입니다. 안 돼요. 제 남편이 유원장을, 진짜 유원장이 따로 있다고요. 증명할 수 있나요? 지금은 증명할 수 없어요. 그치만 판사가 일어섰습니다. 후견인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떠난 후 원장이 정숙을 불렀습니다. 김정숙 씨, 당신 해고예요. 당장 짐 싸서 나가요. 그날 오후 민재와 수진이 격리실 문 밖에서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판사님 만나셨죠? 어떠셨어요? 약 먹고 헛소리하는 치매 환자를 누가 믿겠어요? 이경민 변호사도 이미 매수했어요. 돈 좀 주니까 금방 입 닫더라고요. 후견인 선임은 이틀 후에 확정돼요. 그럼 어머니 재산은 우리가 다 관리하게 되죠. 평생 여기 계시면서 우리 재산 불려주세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영희 환자 미국에 있는 친딸이 전화했대요. 내 딸이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걱정된다고 입원 연장에 동의한다고 하더군요. 김민재 씨가 딸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대요. 내 친딸마저 나를 버렸다는 건가? 그날 밤 격리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태수 씨,
미안해요. 당신이 준비해둔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됐어요.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후견인 심판 날이었습니다. 박영희 환자, 법원 가야 해요. 나는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복도를 지나는데 이상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영장 있다. 움직이지 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란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희 할머니, 어디 계세요? 이경민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님이 날 배신한 게 아니었어? 혼란스러웠지만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닌 건가? 박영희 할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경찰이 격리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경민 변호사가 내 손을 꼭 잡았을 때 그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민재와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걸 봤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진실이 드디어 승리했다는 것을. 격리실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때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최병철 원장 당신을 체포합니다. 박영희 할머니, 어디 계세요? 격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경민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변호사님, 정말 당신이. 경찰이 나를 부축했고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원장과 의사들을 체포하고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이경민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판사가 제게 연락했다는 소문은 원장의 함정이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일단 모른다고 하고 뒤에서 검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어요. 그동안 저는 강태수 씨가 남긴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고 평온위원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어요. 변호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평온위원은 10년 동안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왔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47명이고 그중 8명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모두 약물 과다 투여가 원인이었지만 자연사로 처리됐죠. 그리고 사기, 감금, 상해 혐의로 민재 씨와 수진 씨를 체포하러 갔어요. 할머니께 투여된 약물이 치사량에 가까웠어요. 살인 미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입원 3일째 정숙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숙 씨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제가 증언했어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제가 본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며칠 후 철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모두 살았네요. 5년 만에 밖으로 나온다는 게 고마워요. 영희 씨.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증인,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65세에 재혼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의붓 자식들은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그곳에서 약물을 강제로 투여받았고 제대로 말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모든 증거를 남겨뒀죠. 저를 지키기 위해서. 증인,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제 의붓 자식들이에요. 저는 당신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들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민재와 수진의 최후 진술이 있고 2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병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민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수진,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피해자 가족들이 울며 기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수 씨의 진짜 유언장이 집행되었습니다. 할머니 강태수 씨의 유언에 따라 재산의 60%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민재 씨와 수진 씨가 할머니를 해치려 했으므로 나머지 40%도 할머니께 귀속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해서요. 나는 태수 씨의 재산으로 강태수 박영희 노인인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정숙이 사무국장이 되었고 이경민 변호사가 자문을 맡았어요. 오늘 또 구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82세 할머니인데 아들이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켰대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이경민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1년 후 재단은 150명 이상의 노인을 도왔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태수 씨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태수 씨,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65세에 찾은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사랑이 남긴 유산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알아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을. 정숙 순자 할머니, 철수 할아버지. 우리는 고통을 함께 겪으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68세가 되었어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 끔찍했던 날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도 해요. 강태수 박영희 노인인권재단은 3년 만에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15명으로 늘었고 전국에 지부가 3곳 생겼어요. 이번 달에도 구조 요청이 22건 들어왔어요? 노인 학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70세가 된 지금도 재단의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 상담한 할머니가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던데요. 본인도 자녀들한테 배신당했대요. 알겠어요. 제가 만나볼게요. 순자 할머니는 76세가 되어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점점 밝아졌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나 여기서 일하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정숙이 58세의 나이에 재혼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이 나이에 또 사랑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저도 65세의 태수 씨를 만났잖아요. 재단 사무실에는 태수 씨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나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요. 태수 씨 재단이 많이 컸어요. 벌써 500명 넘는 분들을 도왔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어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보고 싶어요, 태수 씨. 가끔 민재와 수진 소식을 듣습니다. 교도소에서 민재의 편지가 왔어요.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민재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 생각한 끝에 답장을 썼습니다. 민재 씨에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한 일은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출소 후에 바른 삶을 살기 바랍니다. 박영희 드림.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정오도 아니었어요. 그저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국으로 갈게요. 엄마 곁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야, 너는 거기서 네 삶을 살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좋은 친구들이 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어. 벚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 재단 직원들과 함께 태수 씨 묘소를 찾았습니다. 태수 씨, 우리 모두 왔어요. 강태수 선생님, 선생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유산으로 우리는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숙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그치만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 여전히 태수 씨가 보고 싶고 겪었던 일들이 악몽처럼 떠오를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상담이 3건 있어요? 첫 번째 상담자가 들어왔습니다. 72세 할머니였어요.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재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 겸,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태수 씨, 오늘도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습니다. 65세에 찾은 사랑은 짧았지만 그 사랑이 만든 변화는 영원할 거예요. 오늘도 해가 집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구나. 65세에 시작된 사랑, 그 사랑을 시기한 자녀들, 그들의 배신과 나의 고통. 하지만 그 끝에는 구원과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73세예요.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혈연이 가족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위기 때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더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짧기에 더욱 절실하고 진실하니까요. 배신과 고통 끝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 고통을 누군가를 돕는 힘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기를, 당신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기를 오늘도 바라봅니다.